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열정의 혁명가, 냉정한 정략가. 박정희로서는 온몸을 던져 공화당을 만들고 인재들을 찾아다니며 영입한 김종필과는 공화당을 보는 시선이 같을 수 없었다. 박정희의 공화당을 보는 다소 냉담한 시각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됐다. 박정희가 자신의 정치 철학을 사후에 이어갈 정당을 남기지 못한 것도 이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정보부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김재춘은 반김종필 세력의 선두에 서서 민정 참여를 반대하던 사람이었다. 박정희 의장이 그를 정보부장으로 앉힌 다음에는 달라졌다. 김재춘은 소위 박이망 쿠데타 음모 사건 수사를 통해서 반김 세력의 한 기둥이었던 함경도 군맥을 거세하는 데 앞장섰다.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박정희 김종필 노선에 반대하던 깐깐한 박병권 국방장관마저 사퇴해 군내의 박정희 견제 세력은 무력화됐다. 김재춘은 또 군정 연장안을 밀어붙이고 새 여당을 창당하려는 일에도 열심이었다. 김재춘의 정보부장 기용은 결과적으로 박정희의 절묘한 인사였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중용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시킨 것이다. 전국이 급류를 타고 있던 이 무렵의 어느 날 장택상 전 국무총리가 김정열 공화당 의장을 집으로 불렀다. 야당 재건 작업으로 분주하던 장 씨는 이거 참 내가 저녁 낄 필요가 없는 건데 이상하게 됐구먼 이라고 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내 비서가 군내의 정보를 갖고 왔는데 외유를 떠난 김종필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오. 4대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김종필에 대한 고소장을 군 검찰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강경하고 과장돼 있다더군요. 나야 김종필이 죽든 살든 상관이 없지만 만약 김종필을 제거하기 위해 그런 허무맹랑한 일을 벌인다면 반드시 박정희 의장도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 아니겠소. 이런 혼란기에 나라를 책임진 박 의장까지 그렇게 되면 큰일 아니오. 그래서 당신을 부른 것이오.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은 그래도 국방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공화당 의장이 아니오. 무슨 수를 쓸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열은 최고회의 건물로 박정희 의장을 찾아가면서 생각해보니 김재춘 정보부장이 핵심 인물로 생각됐다. 그는 박 의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재춘이를 한번 불러서 타이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님 말도 마십시오. 얼마 전 김재춘이 나에게 4대 의혹 사건에 대하여 보고할 적에 그때 저는 사심없이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막 이야기한 터입니다. 형님께서 나서서 좀 막아주십시오. 아니 내가 김재춘 부장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사정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탁합니다. 김정열은 먼저 김종호 육군참모총장 집을 찾아갔다. 한때 두 사람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 친밀한 사이였다. 김정열이 김종필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지만 김종호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5.16 직후 김종호가 참모총장이 된 데는 김종필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그 후 김종호는 군수뇌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김종필을 견제하는 입장이 된다. 군수뇌부는 하급자인 648기 출신 주체 세력들의 독주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김종필이 아무리 실력자라고 해도 계급사회인 군대 안에서는 이 계급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 김종필이 군내에서 자신의 인맥을 만들 수 없었던 것도 또 2번이나 외유를 떠나야 했던 것도 상급자들의 견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종호는 내버려 두십시오. 설마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하고 냉담하게 말했다고 한다. 김정열은 김종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박 의장과 최고회의, 더 나아가서 군부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득했다. 김종호는 김재춘을 불렀다. 김정열은 김재춘 부장에게 사정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김정열의 생전 회고록에 따르면 김재춘은 처음에는 김 의장의 청탁을 완강히 거절하다가 김 의장이 도대체 당신은 박 의장을 곤경에 빠뜨릴 의도로 그러는 거요 라고 하니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김종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김종필은 아무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김정열은 밤을 새우면서 거듭 김재춘을 설득했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야 김종필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더란 것이다. 박 의장은 3월 말 공화당 의장 김정열을 불렀다. 일본 육사 선배인 김 의장에게 박 의장은 형님이라고 불렀다. 형님, 아무래도 공화당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되겠습니다.
아주 해체해버리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젠가는 나에게 의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공화당을 해체하자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창당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공화당을 해체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해체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생각할 만큼 생각해 봤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일단 당을 해체하고 대안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렬은 4월 5일까지는 해체하겠다고 약속하고 말았다.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공화당 해체 지시를 받은 당 의장 김정렬은 창당 성명서를 써준 시인 이은상을 찾아가서 이번에는 해체 성명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공화당 안에선 격렬한 반발이 전개됐다. 공화당 해체 발표는 우여곡절 끝에 4월 8일로 날이 잡혔다. 박정희 의장은 이날 서울역 앞 당사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정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해체에 즈음한 최고회의의 해체 성명서가 아직 결정나지 않았으니 공화당의 해체 발표를 오후 2시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2시 직전 박정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제 발표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정렬은 착잡한 심정으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24명의 출입기자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몸을 움직이는데 박 의장실과 연결되는 직통 전화기가 울렸다. 전화기를 드니 저는 유양수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최고회의 안에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유양수 의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지금 박 의장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박 의장으로부터 공화당 해체 이야기를 듣고 최고위원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해체 후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니 박 의장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최고위원들이 해체는 무리라고 진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박 의장은 무엇라고 하시오? 박 의장께서는 해체 결정을 김 의장 결심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김정렬은 알았소 라고 한마디 한 뒤 전화기를 내려놓고는 돌아서서 당무위원들에게 오늘 최고회의에서 해체 발표가 취소되었답니다 라고 했다. 아니 뭐요 또 변심했다는 말이요. 나 원참. 정구영 총재가 한마디 했다. 유양수 전 동자부 장관은 이렇게 회고한다. 아침에 최고회의로 출근하자마자 강기천 최고회의 법사위원장이 종이 한 장 달랑 들고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각하께서 유 장군께 보여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뭐요? 공화당 해체 성명서입니다. 뭐요? 공화당을 해체해. 당시 나는 범국민 정당 창당 책임자로 일하고 있을 때여서 공화당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제게 일부러 박 의장이 보여주려 했다고 생각됐습니다. 저는 곧장 최고회의 의장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각하, 안 됩니다. 공화당이 창당 과정에서 말썽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화당의 부조리는 당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당을 없애버리면 빈털터리가 됩니다. 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범국민 정당 조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이질적인 배경의 정치인들이 모여 단합이 어렵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 공화당은 나중에 범국민 정당이 성공할 때 해체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고회의는 공중에 붕 뜨고 말 겁니다. 약 30분간 이어지는 설득에 박정희 의장은 줄담배를 연신 태우며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말이 다 끝나자 박 의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 장군 고맙소. 그러면 여기서 김정렬 위원장에게 전화해 주시오. 그리고 비서에게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라고 하시오. 이날, 즉 1963년 4월 8일 박정희 의장은 특별 성명을 통해 군정 연장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9월 말까지 보류하고 정치활동의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박 의장은 또 정부는 9월에 모든 정치 정세를 종합 검토하여 공고된 군정 연장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던가 기존 헌법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김재춘 당시 정보부장은 박 의장이 이런 양보를 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힘은 미국의 압력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는 미국의 압력에 양보하는 척했지만 얻은 것이 훨씬 많은 성공적인 게임을 했다.
그가 4년간의 군정 연장안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강경 조치를 던져 정치권을 뒤흔들어 놓는 사이에 박 의장의 227 민정불참 선언은 어느새 휴지가 되어버렸고 주체 세력의 민정 참여와 박정희의 대통령 출마는 기정사실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그는 또한 이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견제하던 군부 내의 반김종필 세력을 거세했다. 박정희는 이 봄의 위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열정의 혁명가일 뿐 아니라 냉정한 정략가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박정희는 공화당을 살려주면서 동시에 김재춘 정보부장에게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족 세력이 계보나 파벌을 떠나 한데 뭉친 애국정당의 조직을 지시했다. 두 여권 조직을 서로 경쟁시켜 그 결과를 보고 선거에 타고 나설 말을 선택하겠다는 계산이었다. 박정희는 이처럼 권력층 내부의 경쟁을 조장하거나 방치한 다음 이에 조정을 통하여 자신의 지도력을 확립하고 뜻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끌고 가는 방법을 그 뒤에도 즐겼었다. 한국인의 민족성에 뿌리박은 분파주의를 없앨 수 없다면 그것을 적당히 이용하는 것이 지도력 강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